지난 시간에 통상손해, 특별손해 얘기하다가 다 못했는데 그러니까 영업용 건물이든 영업용 건물이 아니든 간에 그게 훼손이 됐건 아니면 멸실이 됐건 그 수리비 내지는 교환가치 감소액 내지는 교환가치 전부와 더불어서 일정 기간 상당의 사용이익도 통상손해에 포함된다. 결론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결론은 영업용 물건이라면 사용이익이 기본적으로 영업이익이 되겠죠, 그죠? 영업이익. 그리고 그냥 일반적인 영업용 물건이 아니라면 이를테면 그냥 부동산이다 그러면 그 부동산의 사용이익, 그죠? 사용이익, 뭐 월차임, 뭐 이런 것들이 기준이 될 것이다, 그죠? 근데 이제 그러면 그 영업이익이 손해가 나는 물건이었으면 어떡하냐 그랬을 때 이제 그게 참 애매한 문제인데 그래서 이제 그 경우에는 이제 그 영업이익을 어떻게 산정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이 없고 손해가 없다고 볼 수도 있지만 그렇게 보긴 좀 너무 이 채무불이행이든 불법행위든 그 행위를 한 것에 대한 제재의 의미가 좀 반감되니까 이를테면 영업용 물건에 대해서 네가 그 물건을 통해서 장사를 통해서 이익은 못 얻었어도 그 물건을 통해서 최소한 그 물건을 임대해서 얻을 정도의 수입은 있지 않겠냐. 그래서 월차임 뭐 이렇게 아마 휴업손해에 가름해서 산정했더니 또 판례가 그렇게는 하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그게 아마 여기 컴퍼에서 나온 판례 중에 하나일 거예요.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이제 손해를 어떻게 산정하느냐 사실 좀 난감한 부분이 있어요. 난감한 부분이 있는데, 근데 어쨌든 뭐 이론의 여지가 없진 않지만 설사 적자를 보는 건물이라 물건이라 하더라도 일정액 수준의 영업 휴업 손해는 보상을 해주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게 내 생각이다. 거기까지 얘기를 했었죠, 그죠? 근데 그걸 어떻게 할 것이냐 참 어려운 문제예요. 판례는 어쨌든 그냥 차임으로 가름하라고 하는 건 하지 말라고 하니까, 그죠? 뭐 그 정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특별손해. 특별손해 중에 이제 보통 문제가 되는 게 전매차익, 부동산 매매 계약에서 그 다음에 정신적 손해. 그러니까 그 채무불이행의 경우에 그 재산적 손해, 즉 기존 급부 계약상 급부를 이행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재산적 손해 말고 기타 정신적 손해가 뭐 있을 수도 있겠죠, 그죠? 그 경우에 그러면 그거는 이제 어떤 기준으로 배상을 하느냐? 판례는 그거는 특별손해이기 때문에 의무자한테 예견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 근데 그 말은 결국은 웬만하면 청구할 수 없다는 얘기랑 크게 다르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통상 계약을 하면서 채무자가 내가 채무를 불이행할 경우에 채권자한테 재산적 손해 말고 정신적 손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사회 통념상 예견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물론 계약 체결 시점에서도 그렇고 이제 그 예견 가능성 기준 시기 얘기하겠지만 이행기에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또 문제되는 게 이행불능 이후 목적물 시가가 오른 경우. 이행불능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전보배상인데 전보배상의 산정 시기가 지금 그 물건의 가치 자체의 산정 언제 하냐 했을 때 이행불능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그 이후에 물건의 가격이 뛴 것은 일단은 특별 손해이기 때문에 의무자에게 예견 가능성이 있어야지만 배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어떤 얘기가 되냐면 뭐 이런 목적물을 이제 인도 내진 소유권 이전해야 될 의무를 채무자가 계약상 부담한다. 그러면
원칙적으로는 이 약속은 이행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약속을 채무자가 임의로 깰 수 없는, 그러니까 내가 이거 안 하는 대신에 그냥 돈으로 해줄게, 이건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법 체계 하에서 원칙적으로. 그러면 그런데 이제 그게 뭐 귀책 사유가 있어서 이제 그게 이행 불능이 됐다. 그러면 그 손해배상의 그 가장 이상적인 모습은 애초에 채무자가 했어야만 했던 것, 즉 이 물건이 그대로 얘한테 가는 것, 그 상황하고 가급적 똑같이 맞춰줘야 될 거 아니에요. 똑같이 맞춰줘야 된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면 이행불능 이후에 시가가 올랐다. 그러면 만약에 채무자가 채무불이행을 안 했으면 그 오른 시가만큼이 이 물건이 얘한테 그대로 갔을 테니까.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약속이 그대로 이행되는 게 이상 내지 제1 원칙이라면 사실은 이행 불능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그 다음에 특별 손해로서 그 이후에 옳은 부분은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배상하고 안 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예견 가능성을 묻지 말고 아예 이 이후에 목적물 가액 그 자체를 그냥 손해액으로 통상 손해로 보자. 사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즉 계약의 기존 목적이 원칙적으로 그대로 이행되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면, 그죠? 이행 불능 이후의 목적물 시가도 통상 손해로 봐서 그 자체를 그냥 배상하게 하는 게 맞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이게 이제 이 기준 시기를 보는 학설 대립 따르면 이거 우리가 사실심 변론 종결 시설 이러거든요. 사실심 변론 종결 시설. 이행 불능으로 인한 전보 배상액을 산정할 때 사실심 변론 종결시라는 게 뭐냐 하면 권리자가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경우에 그 법원이 손해액을 이제 판단해서 명함에 있어서 가장 나중 시점이에요. 가장 나중 시점. 그러니까 가장 낮은 시점이라는 게 무슨 얘기냐 하면 제3자가 이제 배상을 명함에 있어서 실제로 그 물건이 급부된 것과 가장 가깝게 맞출 수 있는 최종 시점이에요, 사실은. 그죠? 그러니까 사실심 변론 종결 시설을 취한다는 얘기는 요 이상에는 제일 접근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런 생각이 있을 수 있는데 판례는 이제 그런 관점을 취하지 않고 이행불능 시점을 기준으로 일단 손해는 기본적으로 고정이 되고 그 다음에 어떤 변동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한테 예견 가능성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어떤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냐면 이 고정 시점부터 이를테면 뭐 사실심 변론 종결시라고 하면 이 시점 사이에 이를테면 채권자 입장에서 추가로 얻을 수 있었던,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판례 입장에 따르면 예견 가능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채권자가 채무자의 예견 가능성을 주장 입증하지 못해가지고 배상을 받을 수 없는 이 부분이 채권자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손실 내진 손해라고 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판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제한을 하는 이유는 아니 이 시점에서는 네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너의 노력으로 그 손해를 입지 않게 할 수 있었던 거 아니냐. 즉, 뭐 이를테면 이만큼의 손해가 내가 지금 발생을 만약에 확정적으로 내가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사실은 아주 이상적으로만 보면 채권자 입장에서는 이만큼의 손해는 지금 이만큼은 내가 전보를 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내가 이만큼은 받았으니까 이거를 어떻게 운용을 하면 권리자 입장에서 이거는 네가 네 스스로의 노력에 의해서 메꿀 수 있었던 부분 아니냐 이거야. 이런 얘기예요. 따라서 채권자한테도 일종의
손해 방지를 해야 될 의무 비슷하게 부담을 시키는 거죠. 채무자가 물론 채무 불이행을 했기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행불능 시점 이후의 시가 변동까지도 모조리 다 예견 가능성을 묻지 않고 채권자한테 배상을 시키면 그건 어떻게 보면 채권자한테 도덕적 해이 비슷한 거를 가져올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 시점에서 채권자가 이만큼을 얻었다고 가정하면 이것으로서 네가 투자를 해서 받을 수 있는 부분 내지는 그 손실, 그러니까 이 추가적으로 얻을 수 없었던 손실 부분은 얼마든지 채권자가 메꿀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판례는 어쨌든 후자 입장을 취한 거예요. 후자 입장을. 그래서 네,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예견 가능성을 그러면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느냐 했을 때 크게 이제 두 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계약 체결 시를 기준으로 채무자한테 예견 가능성 여부를 따져야 된다. 그래서 계약 체결 시에 채무자한테 예견 가능성이 없었으면 특별 손해를 청구할 수 없다. 이런 견해가 있을 수 있고 이행시를 기준으로 예견 가능성이 있으면 설사 계약 체결 시 예견 가능성이 없었더라도 특별 손해를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런 견해가 있을 수 있거든요. 우리 판례는 명백히 후자의 입장을 취했죠. 이건 내가 전에 얘기를 했었던 것도 같은데 기억이 안 난다. 근데 이런 입장은 사실 이게 또 어떤 관점하고 대비되냐 하면 계약을 깰 수 있다. 계약을 깨는 자유도 있다. 계약을 깨는 자유도 있다. 따라서 이 물건을 그대로 이렇게 갖다 주는 게 꼭 계약법의 이상은 아니다. 사실 이런 관점을 취하면 예견 가능성 기준 시기는 사실 계약 체결 시로 보는 게 좀 더 친화적이에요. 그래서 계약 체결 시 이후에 발생한 채권자 측의 어떤 사정에 대해서 채무자가 설사 그것을 나중에 알았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굳이 배상을 할 이유가 없다. 사실 거기에 좀 더 친화적인 것이고 우리 법처럼 이 물건이 그대로 여기로 가야 된다. 사실은 이런 입장을 취하면 예견 가능성의 기준 시기를 반드시 계약 체결 시로 보는 건 좀 부당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계약 체결 이후에 이행이 일어나는 거는 결국은 이행기니까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만약에 채권자한테 그 이행 여부에 따라서 별도로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채무자한테 부담을 지우는 것이 맞다. 이런 입장이 좀 더 친화적이겠죠. 그죠? 그래서 판례 입장에 기본적으로 타당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영미법의 경우에는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계약을 깰 자유도 조금 더 인정하는 관점이기 때문에 예견 가능성 기준 시기를 계약 체결 시로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좀 차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손해배상의 방법, 금전배상 원칙이고 일시금 내지 정기금으로 할 수 있고. 그런데 이제 굳이 꼭 그렇게만 해야 되느냐?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손해배상을 인정할 수는 없느냐라는 얘기가 나오죠. 나오고. 근데 지금 우리 법상으로는 지금 불법 행위의 경우에 명예훼손과 같은 형식의 불법 행위의 경우에 예외적으로 금전배상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손해를 배상할 것을 명하고 있고 그 외에는 사실은 다른 방법에 관한 규정은 없어요. 그래서 이건 사실 입법론 내지는 그런 문제인데 나중에 이중매매의 법률관계를 살펴볼 때 손해배상의 방법으로서 원상회복에 관한 얘기를 아마 좀 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어쨌든 현행법상으로는 원상회복이 인정되기 좀 어려운데 입법론으로는 좀 의문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손해배상에서 이제 마지막 3단계에서 문제되는 과실상계 얘기를 좀 할게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1단계, 2단계를 통해서 채무자가 배상해야 될 손해가 통상손해, 특별손해 이렇게 다 기준해서 확정이 되면 기본적으로는 채무자가 그 확정된 손해액을 배상을 해야 되는데 지금 마지막에 이제 최종 조정 단계에서 여러 가지를 거치거든요.
그래서 그 첫 번째로 거치는 게 과실상계고 그 다음에 이제 손익상계를 거치죠. 과실상계라는 거는 조문에도 나와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손해발생이나 확대에 관한 채권자의 과실을 법원이 직권으로 참작하는 거예요. 직권으로. 당사자의 주장을 묻지 않고 직권으로 참작해서 배상액을 조정하는 제도죠. 그러니까 실제로 채무자가 이제 입은 손해가 100이긴 하지만 그걸 전부 채무자한테 지우는 것은 좀 부당하다. 채무자한테도 손해 발생이나 확대에 관해서 채권자한테도 일정 부분 의무를 지워서 그 의무에 대한 위반이 있으면 그에 상응해서 배상액을 좀 깎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거든요. 이건 물론 3단계에서 문제되는 건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2단계에서 통상손해, 특별손해 판단할 때 우리 판례가 이행불능 시점을 기준으로 배상액 고정시킨 다음에 나머지는 특별손해를 보는, 사실 이런 생각도 다 비슷한 맥락이에요. 비슷한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적 인과관계 내지는 조건적 인과관계를 통해서 발생하는 채무자가 입는 모든 손실 중에서 채권자가 배상해야 될 손해액을 합리적으로 계속 줄이는 단계에 있는 거예요. 그죠? 이제 그 이유 중에 하나로서 채권자도 손해 발생 내지는 확대에 대해서 일정 부분 네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과실상계라고 하는데 일단 과실이 우리가 채무불이행 책임에서의 고의과실이나 불법행위 책임에서의 고의과실과는 다르다고 얘기하죠. 그죠? 그래서 사회통념상 또는 신의칙상 요구되는 약한 부주의, 책임 발생 요건으로서의 과실과는 좀 다른 개념이죠. 그 과실보다는 완화된 개념이라는 거죠. 즉 채무불이행 책임으로서의 고의과실 내지는 불법행위의 책임으로서의 요건으로서의 고의과실 정도의 어떤 위법성 내지는 교재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법적 의무 위반이라는 의미에서의 과실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는 거예요. 내가 입은 손해를 내가 좀 충분히 이제 손해 발생 내지 확대해서 내가 그거를 주의를 기울이지 못했다. 그게 법적 의무 위반이라고 보긴 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이 과실이라는 의미가 다른 과실과 다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상계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보는 상계랑도 또 전혀 다른 거죠. 그죠?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참작하는 거예요. 그냥 법원이 직권으로 참작하는 거죠. 그죠? 이거는 이제 법원이 직권으로 하는 거예요. 직권으로 하는 거고 사실은 뭐 어떤 기준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엄밀히 보면 사실 판사 마음인데 또 하급심에서 하면 웬만하면 상급심에서 잘 건드리지도 않기 때문에 일단 1, 2심에서 과실상계로 일정 비율이 되면 그거는 거의 이제 배상 액수 결정 단계에서 더 이상 조정하기 어려운데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3단계에서 하는 게 손익상계라는 게 있거든요. 이건 뭐냐 하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혹은 뭐 불법행위를 이유로 해갖고 채권자 내지는 피해자가 손해를 당연히 입었지만 그것과 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이득을 입었을 수도 있거든요. 이득을 얻었을 수도 있거든요. 이제 가장 우리가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게 그 위험부담에 관련해서 보면 조문이 있지만 537조 민법 보면 537조 맞나? 아니다. 538조 2항. 538조 2항 같은 게 이제 전형적으로 손익상계 관련된 규정이죠. 뭐 이를테면 그런 거예요. 부당해고, 즉 근로계약상 사용자가 근로자가 이제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려고 하는데 수령 거절한 거예요. 그죠? 수령 거절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근로자는 자기 의무를 어떻게 돼요? 상대방의 귀책 사유가 있어서 이행을 못하게 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임금 지급 청구는 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나는 줄 수 없지만 받을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거는 결국은 사용자의 채무 불이행일 수도 있고 아니면 불법 행위로 구성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러한 식으로 그러니까 뭐 이거를 채무 약정으로 하면 그러니까 그냥 불법 행위라고 봅시다. 불법 행위라고 봅시다. 불법 행위를 봤을 때 이를테면 부당해고를 했다. 부당해고를 했다. 그러면 사용자가 위법한 행위를 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근로자한테 임금 상당의 손해가 발생했죠. 그죠? 임금 상당의 손해가 일단 발생했다고 칩시다. 사실 이것도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 일단 그렇게 봅시다. 그러면 통상적으로는 이제 불법 행위가 없었더라면 내가 당연히 임금을 받았을 수 있으니까 이건 손해예요, 그죠? 손해인데 일단 손해라고 보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대신에 나는 근로를 하지 않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그 부당해고로 인해서 근로 활동을 하지 못했던 기간 동안에 다른 곳에서 일을 해서 가령 일정 정도 소득을 얻었다. 그러면은 이 손해에서 내가 그 다른 곳에서 일했던 그래서 받았던 그 임금을 뺀 금액만큼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불법 행위자에 대해서 피해자가 이 전형적인 손익상계를 우리가 설명을 하거든요. 이거를 538조 2항의 개념으로 설명할 수도 있어요. 물론 설명할 수도 있는데 일단은 지금은 편의상 이렇게 설명을 해봅시다. 불법행위 관점에서. 그러면 결국은 사용자의 위법행위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한 것과 동시에 그와 상관관계가 있는 상당 인과관계가 있는 이익을 피해자가 입었기 때문에 결국은 그 이익만큼을 뺀 금액을 내가 종국적으로는 손해로서 청구할 수 있다. 이런 걸 손익상계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과실 그 손해배상이 산정하는 순서와 관련해서는 과실상계를 먼저 하고 통상적으로 손익상계를 나중에 하는데 이게 사실은 여러분 좀 그 근로관계에서는 이렇게 하는 게 뭐 명백히 맞고 그리고 이게 또 엄밀히 말하면 이건 굉장히 내가 나이브하게 얘기한 거고 사실은 이 근로기준법상에 또 뭐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계산하는 방법은 좀 다를 건데 어쨌든 기본 개념은 이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손익상계 전형적인 예로 설명을 하는데 이거 조금 여러분 생각해 볼 부분이 있어요. 생각해 볼 부분이 있는데 판례본은 적어왔는데 안 보이냐? 이를테면 근로관계 말고 그 임원,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전형적인 근로관계 말고 임원, 즉 회사의 이사나 감사가 그 회사가 아무 이유 없이 불법하게 이사나 감사를 해임한 경우에 이 내가 지금 말했던 논리가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느냐는 거거든요. 2011-42348. 이거 우리 판례가 긍정했어요. 긍정했는데 회사와 임원 사이의 계약 관계는 우리가 고용 관계라고 통상 안 하고 위임 관계라고 얘기하죠. 물론 이게 이제 이사나 감사를 근로자로 볼 수 있느냐?
뭐 이런 논의들이 있는데 그런 거 일단 다 차치하고 어쨌든 비슷해요. 비슷해요. 비슷한데 무슨 얘기냐면 해임을 했으면 기본적으로 이런 사람들이 임기가 있거든요. 그죠? 임기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위법한 행위면은 위법 행위로 인해서 불법 행위 피해자가 입은 손해는 자녀 임기 동안 받을 수 있었던 수입이겠죠. 그죠? 근데 문제는 얘네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일을 못 하니까 다른 곳에 가서 일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거기서 받은 소득, 수입을 손익상계에서 빼면 그러면 이제 이사나 감사가 회사에 대해서 종국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손해액이 확정이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판례가. 직관적으로 되게 명백해 보이죠. 그죠? 왜 그렇게 우리가 생각이 드냐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손해라는 거는 내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피해를 전보해 주는 제도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요거를 손익상계를 안 해줘 버리면 뭔가 과도한 이득을 얻는 것과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너무나 되게 명백하게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거 여러분 이거 좀 잘 생각해 보면 이거 약간 논란이 있을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가령 자녀 임기가 2년이라고 해봅시다. 2년. 그죠? 자녀 임기가 2년이에요. 그런데 통상 그렇진 않겠지만 해임을 하면서 그 즉시 회사가 2년 동안의 월급을 다 배상을 해줬어요. 다 배상을 해줬어요. 그렇게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이사 입장에서는 배상을 받은 건 받은 거고 어쨌든 뭐예요? 회사가 나를 지금 이사나 감사로서 더 이상 쓸 의사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뭐 적법행위고 위법행위를 떠나서 사실적으로는 그럼 딴 데 가서 일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일을 한다고 칩시다. 그럼 그 일하는 건 어떻게 돼야 돼요? 원칙적으로? 받는 족족? 적어도 2년 동안은 받는 족족 다 회사한테 돌려줘야 되잖아요. 그죠?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근로계약에서는 그런 문제가 안 생기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통상적으로는 물론 이제 유기 근로자도 있지만 그 기간이 없다고 보고 또 기본적으로 근로계약에서 임금 청구를 하는 거는 청구하는 시점에서의 그때까지의 내가 못 받은 임금 청구를 하니까 이런 식으로 자녀 임기 동안에 뭐 보수 청구 이런 식으로 청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데 이사나 감사 해외 변선 이런 게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손익공제를 한다는 얘기는 이사나 감사는 2년 동안 일하지 말라 그런 얘기죠. 사실은. 그죠?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손익상계에서 과연 상계라고 표현하지만 어쨌든 그 참작해줄 그 인과관계 있는 이득이 과연 무엇이냐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사실은. 우리가 그 피해자의 이중이득 방지라는 그 개념 때문에 통상적으로는 이제 빼주는 거를 많이 생각을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안 빼주는 게 맞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거든요. 이를테면은 위법행위의 피해자가 보험금을 받았다. 아니면 어떤 사회보장 수당을 받았다. 그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위법행위가 없었으면 당연히 못 받았겠죠. 그죠? 하지만 뭐예요?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사회보장의 대가 내지는 자기가 보험계약에 따라서 지급한 보험료의 대가로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설사 그렇게 됨으로써 내가 위법행위가 있기 전보다 결과적으로는 더 재산적 상태가 나아졌다 할지라도 그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손익상계의 대상이 되는 이득이라는 게 무엇인지가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얘기할 거는 무조건 결과적으로 좀 더 많이 받는다고 해서 그걸 다 손익상계로 빼야 된다 이런 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그 정도만 지적을 할게요. 그 정도만 지적을 하고
그다음 다시 과실상계로 돌아와서 무과실책임의 경우에 즉 채무자에게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채무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를테면 담보 책임으로 인한 손해배상 같은 경우가 그렇고, 그다음에 불법행위 책임에서도 무과실 책임을 규정한 규정들이 있죠. 그럼 그러한 경우에도 채권자의 과실을 고려해가지고 손해액을 감액할 수 있느냐? 안 될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안 될 이유는, 그죠? 안 될 이유는.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채권자의 과실이라는 것은 반드시 채권자 본인뿐만이 아니라 이행보조자와 같은 사람의 과실도 포함하는 게 맞겠다. 이행보조자의 인식 내지는 고의과실을 본인에게 기속시키는 그 생각은 과실상계 국면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되는 게 타당하겠죠, 그죠? 그 다음에 과실상계에서 또 조심해야 될 게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경우에 이를테면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해 가지고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에는 설사 피해자한테 이 사회통념상 어떤 약한 부주의가 있었다. 즉 너가 조금 잘 주의했으면 안 속았을 텐데 네가 부주의해서 속았으니까 네가 100만큼의 피해를 입었다 할지라도 70만 원 배상 받아라. 그거는 명백히 정의관념에 반하겠죠, 그죠? 그걸 이용해서 불법행위를 한 건데, 그죠? 그래서 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경우에 그런 유형의 고의 불법행위의 경우에는 당연히 과실상계를 하면 안 되겠지만 고의 불법행위의 경우에도 꼭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거든요. 이를테면 서로 폭행을 했다. 서로 싸워가지고 이제 서로가 손해배상 채무를 지는 그런 경우라고 하면 그 경우는 당연히 서로 폭행의 고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고의의 불법행위자인 상대방도 당연히 뭐예요? 참작해야 될 과실이란 게 당연히 있죠, 그죠? 그런 경우에는 뭐예요? 참작을 하는 게 맞겠죠, 그죠? 그래서 경우를 좀 나눠서 봐야겠다. 그 다음에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에서 금전채무 손해배상의 경우에는 우리 법이 특칙을 두고 있다. 무슨 얘기냐면 금전채무 불이행의 경우에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자에 따른다는 거죠. 일단 금전채무 불이행은 통상적으로 이행불능이라는 것이 생각하기 어려운 거죠, 그죠? 무슨 얘기냐면 시중에 돈이 돌아다니지 않지 않는 이상은 금전채무의 이행불능이라는 것을 생각하기 어렵겠죠, 그죠? 397조 어딨냐? 그래서 이 항을 보면은 손해 증명을 요하지 않고 법정이자 상당 손해배상하는 경우에 채무자 무과실 항변하지 못한다. 당연히 금전지급 채무 불이행의 경우에 채무자한테 과실이 없다는 거는 좀 일단 사회통념상으로도 생각하기 어렵겠죠, 그죠? 어디서든 구해와야죠, 그죠? 그죠? 빚을 져서라도, 그죠? 그래야 되니까. 그래서 법정 이자에 따라서 손해액을 산정한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행불능이라는 것을 원칙적으로 좀 생각하기 어려우니까 이행불능을 생각하기 어려우니까 이행 지체로 인한 이제 손해배상을 통상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 경우에는 그 손해액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내가 오늘 받아야 될 100원을 한 달 뒤에 받았다. 그러면은 그로 인해서 내가 입은 손해가 뭐냐 했을 때 물론 실제로 얼마 손해를 입었으면 그 계산할 수도 있지만 연이자, 그러니까 법정이자에 따라서 손해액을 계산한다. 그게 이제 민법의 경우에 5%고 상법의 경우에 6%고 이게 20%가 법이 바뀌어서 15%예요. 이거는 근데 나중에 여러분 공부할 테니까 이 15%는 일단 잊어버리고 민법은 5%, 상법은 6%죠, 그죠? 그렇게 이제 금전 채무 불이행의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죠. 따라서 손해의 뭐 입증 이런 게 필요가 없어요, 채권자 입장에서는. 그런데 이제 여기 이거부터 보면 그렇게 이제 특칙을 두고 있는데 그럼 특칙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를테면
그것보다 실제로 내가 더 큰 손해를 입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내가 상대방으로부터 약정 이행기인 오늘 100만 원을 받아서 그 100만 원으로 뭔가 엄청난 이제 돈이 되는 사업에 투자를 해가지고 막대한 이득을 얻을 수 있었는데 너가 오늘 나한테 그 돈을 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 5% 내지는 6%보다 훨씬 더 큰 손해를 내가 입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이른바 특별 손해로 모아가지고 특별 손해를 모아서 채무자한테 예견 가능성이 있으면 그걸 청구할 수 있겠느냐? 일단 금전 채무 불이행의 경우에도 당연히 채무 불이행 책임에 관한 일반 원칙에 따라서 손해배상 산정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보면 393조의 그 특별 손해 규정에 따라서 굳이 못하게 할 건 아니다 이런 생각도 가능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어떤 생각이 가능하냐 하면 아니 너가 정 그렇게 급했으면 채권자로서 채무자한테 그 돈을 못 받았다 할지라도 네가 빌려서 100만 원 빌려서 하면 되지 않냐, 그죠? 그래서 그 빌리면 이자 들 거 아니냐? 그럼 그 이자 상당액이 결국은 너한테 발생한 손해니까, 그죠? 그 이자 상당액을 결과적으로는 채무 불이행한 그 채무자한테 청구하는 게 맞지 않느냐? 즉, 네가 주장하는 그 특별 손해라는 게 원칙적으로는 금전 채무 불이행의 경우에 인정될 수 없는 거 아니냐? 사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이거는 뭐 견해가 좀 대립할 수 있는 문제인데, 물론 채권자 입장에서 그 돈이 정말 그렇게 급했으면 다르게 얻어서 구해서 쓸 수도 있었겠죠, 그죠? 근데 문제는 그럴 수 없는 채권자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그럴 수 없는 사정까지도 다 특별 손해에 포함시켜가지고 채무자가 그런 사정까지도 알았다면, 그죠? 그런 사정까지도 알았다면 그 경우에는 특별 손해로서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는 게 당연히 타당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건 그렇게 보고 그 다음에 397조를 1항을 좀 봅시다. 397조 1항을 보면 크게 두 가지 문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 문장, 본문은 내가 방금 얘기한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장은 뭐냐 하면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아니한 약정 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의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법정 이율 말고 약정 이율이 있으면, 근데 그 약정 이율이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않은 약정 이율이면 그 약정 이율에 따라서 지연 손해액을 결정한다. 이게 뭐냐 하면 약정 이율에 따른 지연 손해금이에요. 약정 이율. 근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자를 약속했다는 거는 보통은 소비대차, 금전 소비대차 계약의 경우에 이자 약정을 많이 하겠죠.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금전 소비대차 계약상 채무 불이행 책임을 전제로 한번 살펴봅시다. 그러면 돈을 빌려준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돈을 사용한 대가로 이자를 지급해야 되잖아요, 그죠? 물론 당사자 사이 이자를 지급하지 않기로 약정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만약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을 했다 칩시다. 그럼 이거는 이 돈의 사용에 대한 대가예요, 그죠? 채무 불이행 책임으로서의 손해가 아니에요, 그죠? 근데 당사자가 그거를 이를테면 뭐 연 6% 그러니까 연 10%로 약정을 했다, 그죠? 그런데 갚아야 될 시기가 지났는데 안 갚는다. 그러면 이때부터는 뭐예요? 이거는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문제거든요. 따라서 원칙적으로 뭐예요? 채권자가 실제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수 있어야 맞겠죠, 그죠? 1단계, 2단계, 3단계 거쳐서. 근데 지금 특칙이 있으니까 5%까지 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민법이 적용되는 법률 관계면. 그런데 단서의 규정에 따라서 뭐예요? 이자 약정을 10% 했으니까 그 경우에는 뭐다? 10% 상당의 손해가 있다고 당연히 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이게 약정 이율에 따른 지연 손해금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않아야 돼요. 그 약정 이율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지금 이자가 아무리 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른다 할지라도 고리의 이자는 법에 의해서 효력을 제한시키죠, 그죠? 이자제한법 같은 경우에 보면 이자제한법상 지금 제한 최고율이 몇 %지? 20%인가? 기억이 잘 안 난다. 근데 뭐 어쨌든 간에
법에서 일정 이상의 이자는 설사 그렇게 약정을 했다 할지라도 무효로 보거든요. 그러면은 가령 뭐 30% 이자 약정을 했다 봅시다. 그럼 이게 이자 제한법이 적용되는 법률 관계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한 최고 이자율이 20인가? 20이라고 하면 20까지만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초과 부분은 무효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20%가 뭐예요? 지연 손해금의 기준이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지금 얘기한 거는 당사자들이 돈을 빌려주면서 지연 손해금에 대해서 약정을 안 한 경우예요. 근데 지연 손해금에 대해서 약정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이자는 연 5%로 하는데 지연 손해금은 연 10%로 한다. 그럼 뭐예요? 당연히 그 약정에 따르는 거예요. 그죠? 그 약정에 따라서 지급을 하는 거죠. 우리가 그거는 약정 지연 손해금이라고 그래요. 약정 지연 손해금. 약정 지연 손해금은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느냐? 손해배상의 예정의 성격을 갖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실제로 그만큼의 손해가 발생할지 안 할지는 잘 모르잖아요. 근데 미리 그만큼을 배상하라고 정해놓은 거니까 이게 손해배상의 예정이죠. 손해배상의 예정의 성격을 갖고 있고 약정지연 손해금은 이자가 아니거든요. 그죠? 지연 손해금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이자 제한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그다음에 이거 조금 약간 너무 세부적인 이야기이긴 한데 그 이자 제한법으로도 지금 제한이 되지만 업으로서 돈을 빌려주는 그러니까 업을 하는 경우에는 제한 최고 기준이 더 높거든요. 그 법률 관계는 이 대부업법 줄여서 그냥 대부업법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아마 규정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자 제한법하고 비슷한데 그 법률 관계 기본적으로 비슷한데 대신에 이 경우에는 이게 이제 그러니까 프라이빗 로뿐만 아니라 약간 레귤레이션 뭐 그 사업자 규제 이런 행정 내지는 공법적인 그런 규율도 다 같이 들어가 있는 법이에요. 어쨌든 원칙적으로는 약정지연 손해금은 이자 제한법 적용 안 되는 게 맞는데 이 법 조항을 보면 마치 이 법은 대부업자의 이자를 규제하면서 약정지연 손해금도 같이 묶어서 규제하는 듯한 규정을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법이 그러면 할 수 없는 건데 법이 침묵하고 있는 한은 원칙적으로 이자 제한법 적용 대상은 아닌 게 맞겠죠. 왜냐하면 양자의 법적 성격이 다르니까. 그래서 손해배상의 예정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 하면 바로 뒤에 배우겠지만 우리가 민법상 손해배상을 예정을 하면 법원이 직권으로 막 감액할 수도 있거든요. 398조 2항을 보면 398조 2항에서 법원이 직권으로 막 감액할 수 있다고 근거 규정을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약정지연 손해금을 가령 연 뭐 30%로 했다. 그럼 법원이 볼 때 이게 지나치게 과다하다. 그럼 뭐 이를테면 15%로 감액하고 막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거는 이자 제한법을 초과해가지고 제한 초과율을 초과해가지고 무효가 돼서 감액되는 게 아니라 398조 2항 때문에 감액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좀 다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관련해서 한 가지 정도 더 살펴보면 약정이율이나 약정지연 손해금이 3%인 경우에 민법상 법정이율에 따른 지연 손해금 청구가 가능하냐? 일단 약정지연 손해금을 3%로 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너가 의무 불이행을 하면 그 의무 불이행에 대한 손해액을 연 3%로 미리 정해놨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미리 정해놨는데 그거를 민법상 법정이율인 연 5% 이를테면 청구할 수 있느냐? 그거는 계약의 효력을 정면으로 부정한 거니까 당연히 있을 수 없죠. 그죠? 당연히 있을 수 없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약정 이자율, 즉 이 금전 지급의 사용의 대가로서 이자를 3%로 약정을 했다 칩시다. 그죠? 그러면 지연 손해금에 대해서는 약정이 없잖아요. 그죠? 없으면 이 3%가 그대로 3%로 가느냐 아니면 5%를 청구할 수 있느냐 민법상. 이거는 그 계약의 구속력하고는 좀 무관한 문제죠. 그죠? 왜냐하면 지연 손해금에 대해서 당사자 약정한 바가 없으니까. 그죠? 이거는 계약의 구속력의 문제가 아니라
397조 해석의 문제거든요. 397조 1항을 보면 단서에서 법령의 제한을 위반하지 아니한 약정 이유 있으면 그 이유에 의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문헌만을 보면 이자를 3%로 했으면 약정 이율에 의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당연히 법령의 제한을 위반하지도 않으니까 약정 지연 손해금도 약정 이율에 따른 지연 손해금도 당연히 3%가 돼야 맞을 것 같은데 우리 판례는 5% 청구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문헌하고는 딱히 맞지는 않는 해석이에요, 사실은 법률 해석에 따지면. 근데 결과의 합리성을 보자면 당연히 5% 청구는 할 수 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일단 결론적으로는 판례에 찬동하는데 하여튼 좀 그 해석의 한계는 다소 좀 넘은 면은 없지 않아요. 그래서 뭐 그런 정도를 살펴보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손해배상의 예정 부분을 좀 봅시다. 이제 그 단어의 개념부터 좀 봐야 되는데, 그 일단 398조를 보면 사항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위약금 약정을 한 경우에 손해배상 예정으로 추정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위약금 약정이란 건 뭐냐면 계약을 위반한 경우에 의무자가 권리자한테 돈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그냥 통틀어서 위약금 약정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럼 그 위약금 약정의 법적인 성질이 뭐냐 했을 때 뭐 약정의 법적 성질은 당연히 당사자들이 정하기 나름이에요. 그죠? 근데 기본적으로 당사자들이 치밀하게 안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럼 그 경우에 그 약정 어떻게 해석해 주느냐 했을 때 우리 법이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추정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럼 그 실익이 뭐냐?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추정한다는 건 위약벌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손해배상의 예정과 위약벌이 뭐가 다르냐? 이 실익은 딱 한 가지예요. 이 차이는. 구분의 실익은. 약정한 액과는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느냐. 위약벌이라는 건 뭐냐면 그야말로 벌이에요. 벌. 즉 네가 의무를 위반했기 때문에 일종의 뭐 벌금처럼, 그죠? 벌금처럼 그걸 지급하는 것이고, 손해가 있는 경우에는 그건 당연히 별도의 손해배상 법률에 따라서 손해를 배상해야 되는 거다. 그게 이제 위약벌이라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보면 뭐예요? 당연히 손해배상 청구는 안 되겠죠, 그죠? 왜냐하면 그러라고 손해배상 예정 약정을 한 거니까. 그래서 어느 걸로 보냐에 따라서 사실은 이 법률 효과가 현저히 달라지거든요. 당사자들이 미리 위약금 약정을 하면서 이런 관계를 명시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규정을 안 하고 있는 경우에 이걸 통상의 계약 당사자, 다수의 합리적 계약 당사자의 합리적 생각이 뭐냐 이런 기준에서 판단을 해서 결국 구별을 해야 되는데 적어도 우리 법은 손해배상 예정으로 보는 게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물론 추정이기 때문에 추정이 깨질 수도 있어요. 추정이 깨질 수도 있어요. 위약벌 약정으로 해석이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판례상으로 보면 그렇게 인정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면 벌이라는 거 어떻게 보면 페널티잖아요. 그죠? 페널티니까 실제 손해배상 플러스 뭔가를 주는 거 아니에요. 이건 뭐예요? 의무자한테 좀 가혹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따라서 통상의 합리적인 당사자였으면 과연 그렇게까지 의무자한테 페널티를 줬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통 보고 있어요. 보고 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손해배상 예정이라고 보고 손해배상 예정이라고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봅시다. 그 다음 문제. 398조를 보면 이제 손해배상 예정을 전제로 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손해배상 예정과 관련해서는 한 크게 세 가지 정도의 쟁점이 있어요. 나머지는 다 부수적인 쟁점이고. 첫 번째, 어떠한 상황을 전제로 한 손해배상 예정이냐. 왜냐하면 채무불이행의 상황은 굉장히 다양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행 지체로 인한 지연 손해금이 발생한 상황도 있을 수 있고, 계약 해제로 인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행불능이나 불완전 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
담보 책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각 상황별로 원칙적으로 이런 약정을 미리 안 했다고 하면은 청구할 수 있는 손해액이 다 달라졌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떠한 손해배상 약정이 있다고 했을 때 그 약정이 이 특정 상황을 전제로 한 약정이냐, 아니면 어떤 상황이든지 불문하고 무조건 의무 불이행이 있으면 그 액수만을 주고 그냥 끝나는 거냐, 당사자의 법률 관계가. 그 부분이 사실은 논란이 될 수 있어요. 그 부분이 논란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이건 결국은 위약금 약정, 손해배상 예정 약정 해석의 문제이기 때문에 일도 양단식으로 말하기는 좀 어렵다는 거죠. 또 양단식으로 말하기는 어려운데, 이를테면 그 지체상금 약정, 우리 전반부에 내가 계약 해석 얘기하면서 공사도급 계약상 수급인이 약정 기일까지 목적물 이제 완성해 갖고 인도 안 하면 그 인도 지연하는 비율에 따라 가지고서는 미리 정해 놓는다고 그랬잖아요. 이건 당연히 뭐겠어요? 이행 지체 상황만을 전제로 한 약정이겠죠. 그죠? 따라서 지체 상금 약정이 설사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그 약정에 따라서 손해를 배상한다 할지라도 수급인이 이를테면은 완성해갖고 물건을 넘겨오는데 거기에 어떤 하자가 있다, 불완전 이행이다. 그럼 당연히 뭐예요? 그건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런 문제들이 있고, 그죠? 그래서 근데 그 개별적으로 어느 경우에 어떤 약정인지는 뭐 교재를 보면 되고, 교재를 보면 된다. 어쨌든 그런 논점이 문제 될 수 있다. 그러나 일단 그런 게 아니라면 그냥 위약한 경우에 이렇게 배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그 경우에는 모든 상황을 다 포괄한 약정이라고 봐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채무자의 귀책 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손해배상의 예정 약정에 따라서 예정액을 채권자가 청구할 수 있느냐. 이것도 사실은 문제가 되는데, 일단 여기서 중요한 전제는 뭐냐 하면, 만약에 이 첫 번째 상황에서 그 위약금 약정, 그 손해배상의 예정 약정이 담보 책임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도 포함하는 약정이다. 그럼 기본적으로 담보 책임은 무과실 책임이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설사 채무자가 귀책 사유가 없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당연히 위약금 약정에 따라서 돈을 지급해야 되는 거죠. 그죠? 따라서 이 논의의 전제는 담보 책임으로 인한 손해배상 같은 그런 무과실 책임으로 인해서 배상 책임을 지는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 의미에서의 위약금 약정이다 라고 보면, 그 경우에 채무자가 귀책 사유가 없다면 위약금 약정에 따라서 배상을 할 의무가 없다라고 주장할 수 있겠느냐. 이것도 결국 계약 해석의 문제예요. 즉 위약금 약정을 하는 당사자들이 배상액에 대해서 그 배상액 발생 요건으로서 채무자가 채무 불이행 책임의 요건으로서의 고의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배상 책임을, 그 위약금 액수를 지급하기로 약정을 했느냐, 아니면 설사 네가 고의과실이 없더라도, 그래서 네가 채무 불이행 책임은 안 지더라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안 지더라도, 그렇더라도 이 약정에 따른 배상 책임은 지는 것으로 약정을 했느냐. 그럼 결국 약정의 해석 문제인데, 통상적인 당사자들의 의사라면 귀책 사유가 없는 경우까지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다는 건 좀 이례적이겠죠. 그죠? 따라서 이제 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위약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하다고 보여요. 마지막으로 손해 발생이 필요한가? 즉 귀책 사유가 있고 채무 불이행도 했고, 이제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것도 다 맞는데 실제로 보니까 채권자한테 손해가 없었다. 그러면 위약금 약정에 따라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더라도 채무자가 약정금 지급을 할 의무가 없는 것이냐. 이것도 역시 계약 해석의 문제지만, 위약금 약정을 하는 통상의 합리적 당사자들의 의사는 손해액이든 손해 발생 여부든 묻지 않고 미리 뭐예요? 일정 액을 합의하겠다는 의사가 더 합리적인 의사겠죠. 그죠? 따라서 설사 손해 발생액이 제로라 할지라도 위약금 약정에 따라 약정금은 청구할 수 있다고 보는 게 역시
합리적 다수의 의사에 부합하겠죠, 그죠? 그래서 요 세 가지 쟁점을 좀 보면 되고, 그다음 손해배상 위약금 청구 시에 과실상계가 가능한가? 위약금은 계약상 청구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계약상 청구이기 때문에 약정금 청구예요, 약정금, 그죠? 약정금. 내가 100만 원은 너한테 지급하기로 약정을 했기 때문에 100만 원은 지급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 판례는 부정하는 것 같아요. 부정하는 것 같은데 굳이 부정할 이유는 없을 것 같거든요. 굳이 부정할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결과적인 공평의 관점에서 보면 그렇죠. 근데 사실은 이 마지막 부분은 논의의 실익이 크지 않은 게 아까 얘기했듯이 위약금 약정, 즉 손해배상액 예정은 법원이 직권으로 감액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과실상계가 불가능하다고 봐도 398조 2항에 따라서 감액하면 되거든요. 따라서 크게 논의의 실익은 없는 것 같은데, 근데 뭐 어떻게 가든 이제 배상액을 줄일 수 있다면 과실상계도 그냥 가능하다라고 보는 게 훨씬 더 솔직한 근거가 아닐까 싶은데, 하여튼 그렇고, 그 다음에 손해배상의 예정은 그 정도로 보고, 그 다음에 위약벌, 위약벌, 우리가 통상적으로 위약벌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지는 않지만 위약벌의 경우에는 뭐 이런 논의들이 이제 크게 사실은 잘 얘기는 안 되는데 그리고 위약벌의 경우에는 손해배상의 예정이 아니기 때문에 법원이 직권으로 감액은 못한다는 거죠. 398조 2항에 따라서. 근데 지금 우리 판례를 보면 위약벌 약정을 103조 위반을 근거로 해서 일부 감액을 또 인정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별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 이 쟁점 빼고는 사실은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보든 위약벌로 보든 크게 차이는 없어요. 어차피 103조로 해가지고 이제 감액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다. 그 다음에 손해배상 청구권과 본래 채권의 관계. 본래의 채권과는 당연히 다른 채권이죠. 다른 채권이지만 또 완전히 다르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지연손해금 채권은 원래 채권의 확장이고 전보배상 청구권은 원래 채권의 변형물의 성격을 갖거든요. 그래서 같은 듯 다른 관계예요. 그죠? 다른 듯 같은 관계. 법에 보면 이런 관계에 있는 채권들이 꽤 많은데, 그래서 비슷한 성격을 갖기 때문에 이를테면 소멸시효 기간 같은 게 원래 채권의 성질에 따라 정해지거든요. 이를테면 원래 채권이 상사 채권이다. 그러면 채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채권 같은 경우도 상사 소멸시효 기간에 따른다는 거죠. 이런 거는 같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결론이에요. 그 다음에 원래 채권에 대한 담보를 가령 당사자들이 설정을 했다. 그러면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도 그 피담보 채권의 범위에 포함된다라고 보죠. 통상적으로. 이것도 역시 같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결론이거든요. 하지만 또 다르기도 하단 말이에요. 다르기 때문에 기산점은 또 별개예요. 소멸시효 기산점은, 그죠? 소멸시효 기산점은 별개고, 그 다음에 원래 채권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원래 채권의 종된 권리라고 또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종된 권리라고 보면 원래 채권이 이를테면 시효로 소멸하면 종된 권리가 설사 소멸시효 기간이 남았다 할지라도 종된 채권도 이제 같이 소멸하고 뭐 이런 관계가 이제 서로 종속적인 관계라고 보는데 또 이 양자는 그런 관계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별개의 채권인데 별개의 채권이긴 하지만 이를테면 원래의 채권이 양도된다. 원래의 채권이 양도된다. 그러면 채권의 양수받는 당사자의 합리적인 의사는 그 원래 채권의 의무 불이행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손해배상 채권도 같이 양도하는 것으로 보는 게 당사자의 합리적인 의사겠죠. 이거는 또 같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결론이에요. 하지만
양도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미 발생한 손해배상 채권 같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렇게 보는 건 좀 어렵다. 그렇죠? 이거는 당사자들이 명시적으로 양도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는 한은 같이 양도된다고 보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보죠. 그죠? 그래서 이 양자의 복합적인 미묘한 관계를 한번 정리하면 되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대상청구권 얘기 좀 합시다. 대상청구권. 이 교재에 보면 마지막 부분에 그냥 간단하게 이제 나오는데, 대상청구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사실은. 대상청구권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좀 생각해 볼 게 많은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좀 천천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일단 대상청구권이라는 권리구제 수단이 인정되는 채무불이행의 유형은 뭐냐면 이행불능의 경우죠. 그죠? 이행불능의 경우예요. 이행불능의 경우. 물론 이행불능뿐만 아니라 뭐예요? 이행지체를 하다가 채권자가 계약을 해지해서 그래서 전보배상 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역시 대상 청구가 문제될 수 있어요. 그죠? 즉 본래 급부에 가름하는 이제 청구를 할 수 있는 문제 상황이면 기본적으로 대상 청구가 문제될 수 있는데, 이제 우리가 전형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상황 이행 불능의 상황이니까 일단 그 경우를 전제로 놓고 보면 대상 청구권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 대상이라는 개념이 한자를 어떻게 쓰는 기억이 안 난다. 기존 것의 가름에서 발생하는 그 무엇이거든요. 기존 것의 가름에서 발생하는 그 무엇. 그것을 청구할 수 있는 걸로. 이 상자 맞나? 뭐 어쨌든 틀리면 할 수 없고. 기존 것의 가름에서 발생하는 그 무엇인데, 이행불능으로 인한 채권자의 구제 수단을 보면 가령 손해배상 청구는 당연히 귀책사유 필요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대상 청구권의 경우에는 귀책사유는 필요하지 않다고 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강제이행 청구의 경우에 당연히 귀책사유가 필요하지 않듯이 이거는 본래 급부의 가름에서 청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채무자에게 귀책사유가 굳이 있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논의되는 주된 이유는 뭐냐면 우리 법에 이러한 권리구제 수단을 인정하고 있지 않거든요. 원칙적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과연 이런 권리구제 수단을 인정할 수 있느냐부터 사실 문제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설명하면 판례상 가장 많이 문제가 된 게 이제 토지 수용인데, 매매계약상 토지 소유권 이전을 해줄 의무를 매도인이 부담하는데 그 토지가 국가에서 수용됐어요. 그러면 이제 국가가 그 소유권 취득하거든요. 그러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사회통념상 소유권 이전 의무는 불능이죠. 그리고 이행불능의 귀책사유도 없단 말이에요. 채권자에. 그죠? 그럼 이게 원칙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쌍방 귀책사유 없는 위행불능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위험부담 법리에 따르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못 받고, 그죠? 그 다음에 대가관계에 있는 돈은 안 줘도 되고, 그죠? 그렇게 끝날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우리 법이 전형적으로 예상하고 있는 이제 권리구제 루트거든요. 법률관계의 그러니까 그렇게 해결이 돼요. 우리 법은 그렇게만 얘기하고 있을 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물건은 뺏겼지만 국가로부터 돈을 받잖아요. 그죠? 근데 그 돈이라는 것을 정확히 표현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직 국가가 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는 뭐예요? 소유자는 국가에 대한 수용보상금 채권이라는 형태로 대상을 취득했죠. 그죠? 그리고 돈을 지급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대상은 채권에서 뭘로 바뀌는 거예요? 돈으로 바뀌겠죠. 그죠? 그 돈이 이를테면 현금이라면 동산의 형태로 이제 대상이 발생하는 것이고, 그죠? 아니면 그 돈을 은행에 집어넣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금 채권의 형태로 이제 대상이 발생하는 것이고, 그죠?
자, 그런 식으로 기존 부동산이라는 토지의 가름에서 무엇인가가 발생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그 발생한 무엇인가를 토지 소유권 이전 의무에 대신해 가지고 매수인이 청구할 수 있냐 이거예요. 이게 대상 청구권의 문제거든요. 자,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 왜 꼭 굳이 인정해야 되냐, 그죠? 그냥 안 주고 안 받는 걸 끝내면 안 되냐?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만약 대상 청구권 인정하면 어떻게 되냐면, 인정하면 권리자, 채권자 입장에서 어떤 실익이 있냐면, 이를테면 수용보상금이 내가 애초 지급하기로 했던 매매대금보다 크면 뭐예요? 이건 대상 청구권 인정하는 실익이 나한테 있는 거거든요. 그죠? 안 주고 안 받는 걸로 끝내면 그냥 내 재산 상태는 전하고 크게 다를 바가 없는데, 만약 대상 청구권 인정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이익을 얻을 수 있잖아요. 그죠? 대상 청구권을 부정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이익은 우리 법이 인정하고 있는 이익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대상 청구권 인정한 입장에서는 야, 무슨 얘기냐? 우리 법이라는 게 약속은, 계약은 기본적으로 이행된다는 거 돼야 된다는 거 아니냐? 그래서 강제이행 청구라는 것도 인정했고, 그죠? 계약을 깰 자라는 게 기본적으로 그런 전제에서 안 서 있기 때문에 계약이 이행된 것과 가급적이면 동일한 효과를 채권자한테 누리게 해주는 것이 우리 계약법이 취하고 있는 그 원칙 내지 이상에 맞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죠? 기존 계약상 급부는 이행불능이 됐다 할지라도 그 급부가 만약에 이행이 됐더라면 채권자가 누릴 이익은 누리게 해주는 것이 계약법의 이념에 맞는 거 아니냐. 즉 만약에 이 부동산이 수용되지 않고 매매 계약이 제대로 이행됐더라면, 그렇다면 수용보상금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된다고 보면, 그러면 그 이익이라는 건 결국은 채권자가 누렸을 이익 아니냐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대립되는 견해 중에서 무엇이 타당하냐의 문제인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약속은 지켜줘야 된다. 채권자한테 가급적이면 약속이 이행되지 않다고 할지라도 약속이 이행됐을 것과는 동일한 경제적인 지위에 놓이게 해주는 것이 우리 계약법의 이념에 맞다. 이렇게 본다면 법의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대상 청구권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결론이 연결되거든요. 이게 이제 이른바 계약의 연장효 이렇게 얘기해요. 종전의 계약상 급부는 아니지만 그 계약이 그대로 이행된 것과 똑같은 효과를 누리게 해주는 것이 맞다는 거죠. 자, 계약의 연장효라는 사상은 사실은 쌍무계약의 경우에는 그게 특별히 연장효를 인정하지 않아서 서로 안 주고 안 받는 거니까 뭐 괜찮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편무계약의 경우에는 특히 이게 대상 청구권 인정 안 하면 이게 명백히 부당해지거든요. 그냥 증여계약을 체결했다, 부동산을. 근데 증여계약을 체결했는데 증여계약상 토지가 수용됐다. 그러면 대상 청구권 인정 안 하면 그냥 못 받고 끝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뭐예요? 약속은 지켜줘야 되잖아요. 그죠? 안 주고 안 받는 거면 상관이 없지만 원래 이 계약상 급부는 나한테 이전이 되기로 됐던 거면 나한테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대상 청구권을 설사 인정하면 안 된다는 견해 중에서도 편무계약의 경우 인정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주장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경우는 또 쌍무계약과 이익 상황이 다르니까. 근데 편무계약 인정할 거면 쌍무계약도 인정하는 게 훨씬 더 수미일관하죠. 그래서 모든 계약 유형과 상관없이 대상 청구권 인정하는 게 타당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판례도 당연히 인정하고 있죠. 근데 어쨌든 그런 그 논란을 거쳐서 어쨌든 현재의 법 상황이 만들어졌고, 인정 여부 관련 논의의 실익은 뭐예요? 편무계약이든 쌍무계약이든
위험 부담의 문제를 끝낼 것이냐, 아니면 수용보상 금액이 더 크다면 매매 가격보다 그 이익은 이 채권자한테 귀속시키는 게 맞을 것이냐, 이런 이제 거기에 논의의 실익이 있는 거죠. 근데 계약관계 연장효 관점에서 그 이득은 채권자가 누리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생각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대상청구권은 기본적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근데 여기서 조심할 거는 대상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에요. 채권적 청구권. 즉 수용보상금 채권은 누가 취득하는 거예요? 토지 소유자가 취득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수용보상금 채권은 토지 소유자의 책임 재산이에요. 따라서 토지 소유자에 대해서 다른 채권자들이 있으면 그 채권자들과 대상청구권 행사할 수 있는 나는 뭐예요? 이 책임 재산에 대해서 동등한 순위를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수용보상금 채권을 이들 일반 채권자들보다 우선해서 만족을 얻는 게 아니거든요. 그죠? 이 점이 대단히 중요해요. 채권적 청구권에 불과해요. 채권적 청구권에. 이거는 뭐 애초에 매도인이 갖고 있었던 채권, 그 권리가 채권이니까요. 그죠? 이런 일반 채권자들을 물리치고서는 대상 청구권을 누린다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는 성립할 수가 없는 거겠죠. 대상 청구권이라는 그런데. 근데 여러분 이 기존에 내가 갖고 있었던 권리의 가름에서 어떤 무엇인가가 발생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기존 권리자가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하는 경우에 대상 청구권 같은 경우에 당연히 채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지만 물권의 경우에도 비슷한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게 우리 법에 보면 물상대위라는 개념이 있어요. 여러분 아마 2학기 때 배우겠지만 그 물권법, 물상대위, 담보법 시간에 아마 배울 건데 그 규정 잠깐만 봅시다. 342조 같은 경우 봅시다. 342조를 보면 물상대위 이렇게 해가지고 질권은 질물의 멸실, 훼손 또는 공용징수로 인해서 질권 설정자가 받을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해서도 이를 행사할 수 있다. 이건 뭐 지금 정확히 이해하지 않아도 좋은데 뭐 이를테면 그런 거예요. 어떤 물건에 대해서 내가 물권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 물건이 사라졌어요. 멸실됐어요. 그리고 그 멸실된 것에 가름해서 어떤 권리가 생겼어요. 우리 토지 수용 아까 예를 들면 토지 소유권이 사라지면서 토지 소유권을 상실하면서 내가 수용보상금 채권을 취득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소멸된 토지에 대해서 담보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었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담보물권은 우선권이거든요. 다른 채권자들보다 이 물권의 대상이 된 토지에 대해서 부동산에 대해서 내가 우선 변제권을 갖고 있는 권리예요. 대세효가 있는 권리거든요. 그런데 물권의 대상이 소멸하면 당연히 권리도 소멸하겠죠. 권리의 대상이 소멸했으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물상대위 규정에 의해서 사라진 물건의 가름에서 생긴 채권에 대해서도 내가 담보물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이것도 대상청구권하고 결과적으로는 비슷한 얘기예요. 다만 여기는 뭐예요? 내가 애초에 갖고 있었던 권리가 채권이 아니라 담보물권이었어요. 그리고 가름에서 생긴 그 목적물, 이 경우에 가름에서 채권이 생겼잖아요. 그렇죠? 그 채권에 대해서 내가 여전히 뭐예요? 물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결국은 이 물권법에서의 그 담보물권에서의 물상대위라는 것하고 계약법에서 배우는 대상청구권이라는 게 쌍둥이 비슷한 거예요, 사실은. 쌍둥이 비슷한. 그죠? 그래서 뭐 그렇다. 그래서 이 수용보상금 채권에 대해서 대상청구권자가 다른 일반 채권자들을 물리치고 이 권리에 대한 귀속을 주장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죠? 우선권이 없기 때문에. 하지만 물상대위에서는 전혀 얘기가 다르죠. 자, 그 다음에 대상청구권 관련해서 이 두 가지 정도 쟁점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일단 대상청구권이 인정된다.
근데 인정되는 것까지는 좋다 이거예요. 하지만 인정되는 것일 뿐이지 대상 청구권을 행사할지 여부는 권리자의 자유예요. 즉 내가 수용보상금을 받고 애초에 약속한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이렇게 끝낼 것이냐, 아니면 안 주고 안 받고 끝낼 것이냐는 그거는 채권자가 선택권이 있는 거예요. 그죠? 무조건 대상 청구권 행사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따라서 행사해야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이행불능 상태에 빠진 토지 매도인이 야, 수용보상금 줄게, 빨리 매매대금 줘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요구했는데 안 받았다고 해서 이게 반대채무의 이행지체에 빠졌다고 볼 수도 없는 거예요. 그죠? 채권자 지체도 당연히 아니겠죠. 그죠? 수령 지체도. 즉 선택권이 있다는 게 중요해요. 선택권. 자, 선택권이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둘 다 이행불능에 빠질 수 있거든요. 이를테면 매매계약이 아니라 교환계약이라고 쳐봅시다. A 부동산하고 B 부동산은 서로 교환하는 계약의 책임이에요. 근데 이게 둘 다 이행불능에 빠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둘 다 수용됐다고 칩시다. 둘 다 수용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만약에 이 경우에 A한테 대상 청구권 인정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말은 A가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말이 되잖아요. 그죠? 근데 A가 선택권을 행사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B도 대상 청구 같잖아요. 그럼 B는 선택권을 행사할 수가 없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 대상 청구권을 인정하는 그 기본 전제가 좀 무너지는 거예요. 따라서 이러한 식으로 교환 계약과 같이 둘 다 이제 이행불능 상태에 빠질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경우에는 반대급부가 이행이 가능해야지만 기본적으로 대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봐요. 이 기본 전제는 뭐예요? 상대방으로 하여금 대상을 강요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상대방한테도 선택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내 선택권만 중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대상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이냐. 이를테면 이행불능 당시의 시가를 통상손해로 보니까 우리 판례가 이행불능 시점의 시가보다 대상이 더 크다. 그러면 그것까지를 채권자가 청구할 수 있느냐. 이 문제는 사실은 이 대상 청구권의 본질과도 관련된 문제인데, 만약에 큰 경우도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권리자가 자신이 입은 객관적 손해보다도 더 큰 범위의 이득을 누릴 수 있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근데 지난 시간 얼핏 얘기했지만 우리는 심지어 부당이득 제도에서도 그걸 부정하거든요. 해석론으로. 부당이득이라는 게 기본적으로는 그 말 자체에서 보듯이 상대방이 부당하게 얻은 이득을 반환하는 게 어떻게 보면 초점이 있을 수 있는 제도인데, 손해배상과는 달리 심지어 그 제도에서도 우리 판례는 손해를 초과한 이득을 반환할 의무는 없다고 제한을 두고 있거든요. 그런 이제 다른 제도와의 균형을 고려해 볼 때 대상 청구권의 경우에도 이득, 손해를 초과하는 이득까지를 대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라고 해석론으로는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대상 청구권이 통상적으로 문제되는 상황이 수용이라고 했어요. 판례는 주로 수용보상금이 많은데 사실 수용 말고도 얼마든지 문제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를테면 이중매매 같은 경우에 이중매매에서 소유권 이전했다. 제2매수인한테. 그러면 소유권 이전함으로써 상대방한테 소유권 이전 의무가 이행불능이 됨으로써 대상으로 받는 게 매매 대금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매매 대금에 대해서 대상이라고 주장하면서 역시 대상 청구권 행사할 수는 있어요. 그죠? 행사할 수 있겠죠. 그죠? 다만 행사할 수는 있지만 이 경우에는 뭐예요? 통상은 귀책 사유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그냥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전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이제 큰 실익은 없지만 당연히 이런 경우에도 제2 매수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매매 대금이 대상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대상청구권 중에 문제될 수 있는 게 매매 목적물이 타인의 위법 행위로 인해서 멸실됐다. 타인이 매매 목적물을 불을 질러가지고 매매 목적물이 타버려서 이제 없어졌다. 그러면은 피해자인 소유자가 불법 행위자에 있어서 갖고 있는 손해배상 채권도 역시 대상청구권이에요, 그죠? 가름해서 생긴 거잖아요, 그죠? 가름해서.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보험금 청구권 같은 경우에 건물이 멸실됐는데 건물 소유자가 건물에 대해서 보험을 들어놨어요. 그러면은 당연히 불법 행위자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권도 취득을 하지만 보험금 청구권도 취득을 한단 말이에요, 그죠? 통상 불법 행위자가 돈이 없으니까 보통은 보험금을 받겠죠, 먼저, 그죠? 보통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받겠죠. 그러면 그것도 채권 형태든 아니면 갖고 있으면 뭐 동산의 형태든 그것도 대상이 되느냐? 이거는 사실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보험금도 사실은 가름해서 발생하긴 했지만 보험금은 내가 보험료를 낸 것에 또 대가인 측면도 있거든요. 따라서 이거를 단지 이 상실된 소유권에 가름해서 발생한 걸로만 볼 수 있느냐? 앞에하고 좀 문제 상황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논란이 있어요. 논란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현실적인 필요성을 고려할 때 대상으로 보는 것이 대체적인 견해다. 그래서 보험금 청구권,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 아니면 매매대금, 아니면 수용보상금 청구권, 이런 것들이 전형적으로 문제될 수 있는 대상이다. 대상.